샬롬, 제인 에어 10번째 제12장. 처음 손필드 저택에 왔을 때 나는 순조로운 생활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과 차츰 안면을 익히고 나서도 그 기대는 전혀 어긋나지 않았다. 페어팩스 부인은 겉모습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상당한 교육을 받았고 그에 걸맞은 지혜를 지녔으며 부드러운 성품에 착한 사람이었다. 나의 제자는 명랑하고 응석바지에 제멋대로 자라서 간혹 고집을 부리기는 했지만 그의 교육은 모두 나에게 일임되어 내 계획대로 가르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래서 그 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변덕스럽고 고집센 성격에서 벗어나 조금씩 얌전한 아이로 변했다. 그녀는 여느 아이보다 재능이 뛰어나지도 않았고 두드러진 성격도 아니었다. 보통 아이들보다 감성이 풍부하거나 남다른 취미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수준 이하의 결점이나 나쁜 버릇 또한 없었다. 아델은 꽤 빠른 발전을 보였고 나에게 깊지는 않지만 생기 넘치는 애정을 보여주었다. 순수한 그녀와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애쓰는 그녀를 보면서 나도 애착을 가지고 만족스럽게 대했다. 덧붙여 말하면 아이들은 천사 같다거나 교육을 맡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우상처럼 아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이런 평가가 냉담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부모의 자부심에 맞장구 치거나 위선적인 말로 남을 속이고 싶지 않다. 나는 진실을 말할 뿐이다. 나는 아델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진심을 다했고 어린 그녀를 좋아했다. 그것은 마치 내가 페어팩스 부인의 친절에 고마워하고 내게 보여준 그녀의 적절한 호의와 한결같은 성품에 맞춰 기쁘게 어울리는 것과 같았다.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나를 비난해도 좋다. 이따금 혼자 정원을 거닐고 대문까지 내려가 거기서 길을 바라볼 때 또는 아델이 유모와 함께 놀고 베어팩스 부인이 식품 저장실에서 젤리를 만드는 동안 나는 3층 층계를 올라가 다락방 뚜껑 문을 열고 지붕으로 나가 저 멀리 들판과 언덕, 희미한 지평선을 내려다 보았다. 내게 지평선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여태 듣기만 하고 본 적은 없는 생기 넘치는 도시가 보일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보다 좀 더 세상 경험을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내 또래와 같이 어울리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사귀고 싶었다. 나는 페어팩스 부인과 아델의 좋은 점을 높이 샀지만 이 세상에는 다른 종류의 더 새로운 미덕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누가 나를 비난할 것인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분수도 모르고 불만에 가득 찼다고 말하겠지. 하지만 안정을 찾지 못하는 내 천성이 그러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솟구쳐 가끔 괴로울 때도 있었다. 그럴 때 유일한 위안은 아무도 없는 3층 복도를 이리저리 걸으며 눈앞에 나타난 수많은 환영을 즐기는 것이었다. 온통 정열로 불타는 환영들은 내 마음을 기쁨으로 부풀어 오르게 했고 괴로움을 주기도 했으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즐거움은 끝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다. 나는 실현되기를 바랐으나 얻지 못했던 온갖 사건과 생활, 정열적인 이야기들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만들어냈다. 인간은 평온한 삶에 만족해야 한다지만 사람은
당연히 활동을 해야 한다. 그것을 찾아낼 수 없으면 만들어내서라도 활동하게 마련이다. 수백만 명이 나보다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수백만 명이 그 운명에 조용히 저항하고 있다. 정치적 반란은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반란이 이 지구상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여자는 일반적으로 얌전하다고 하지만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오빠나 남동생처럼 능력을 연마하고 발휘할 활동 무대가 필요하다. 심한 속박에 시달리거나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도 고통스럽다. 여자는 요리를 하거나 양말을 짜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또 주머니에 술을 놓으며 집안에 들여박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여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특권을 누리는 남자들의 편협한 생각일 뿐이다. 여자들의 영역을 관습으로 정해놓고 그 이상을 추구하는 여자들을 비난하거나 비웃는 건 편협한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혼자 있는 동안 나는 그레이스 풀의 웃음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었다. 크게 터져 나왔다가 낮고 느리게 잦아드는 그 웃음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는 소름이 돋았다. 또 그녀의 이상 야릇한 웃음소리보다 더 괴상망측하게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웃음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날도 있었지만 뭔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나는 때도 있었다. 나는 가끔 그녀를 볼 때도 있었다. 대야나 접시 또는 쟁반을 들고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내려갔다가 곧 돌아오곤 했다. 대개 그녀는 부엌에서 흑맥주 병을 들고 나왔다. 낭만적인 독자들이여 시시콜콜하게 얘기하는 걸 용서하기 바란다. 흑맥주 병을 들고 나왔다. 그녀를 보면 항상 괴기한 웃음소리를 들었을 때 생겼던 호기심이 사라져 버렸다. 못생겼지만 착해 보이는 얼굴이어서 흥미나 호기심이 전혀 일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대화를 나눠보려고 했지만 원래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인지 항상 네 아니오로 짧게 대답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 집의 다른 사람들, 즉 존 부부, 하녀 리어, 프랑스인 유모 소피 등은 모두 점잖아서 눈에 띌 만한 점이 없었다. 나는 소피와는 늘 프랑스어로 얘기했다. 가끔 그녀의 나라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자세히 설명하거나 조곤조곤 얘기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계속 물어볼 맛이 떨어졌다. 10월, 11월, 그리고 12월이 지나갔다. 정월 어느 날 오후 페어팩스 부인이 아델이 감기에 걸렸으니 공부를 하루 쉬었으면 한다고 정했다. 게다가 어린 시절 공부를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얼마나 좋았는지 떠오를 만큼 아델도 간절히 부탁하기에 융통성 있게 허락해 주었다. 몹시 추웠으나 맑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씨였다. 나는 아침 나절을 꼬박 서재에서 보냈다. 슬슬 실증이 나려는데 마침 페어팩스 부인이 편지 한 통을 써서 붙이려고 하기에 나는 대신 붙여주겠다고 자청하고 모자와 외투를 걸치고 헤이 마을까지 가기로 했다. 2마일 정도면 겨울날 오후에 산책하기에 적당한 거리였다. 아델이 페어팩스 부인의 방 난로가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애가 제일 좋아하는 밀랍 인형을 주고 나는 항상 그것을 은종이에 싸서 서랍에 넣어두었다. 또 놀다가 실증나면 읽으라고 이야기책도 주었다. 빨리 오세요, 사랑하는 제인 선생님. 아델이 인사했다. 나는 답하고 출발했다. 땅은 꽁꽁 얼었고 바람은 불지 않았고 길은 한적했다. 나는 몸이 더울 정도로 빨리 걸었다. 그러다가 이 시간과 환경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하며 천천히 걸었다.
종탑 밑을 지나갈 때 종소리가 세시를 알렸다. 서서히 다가오는 어스름과 쓰러지는 태양이 매력적인 시간이었다. 나는 손필드에게 1마일 떨어진 좁은 길을 걸어갔다. 나는 손필드에서 1마일 떨어진 좁은 길을 걸어갔다. 여름에는 들장미로, 가을에는 나무 열매와 블랙베리로 유명한 곳이었다. 이 계절에도 들장미와 산사나무에는 산호 같은 열매가 달려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겨울날 길을 걸어갈 때에 나의 가장 큰 매력은 한적한 풍경과 입이 다 떨어진 뒤의 적막함이었다. 서로 바람이 불어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풀풀의 나무와 상록수가 없고 벌거벗은 산사나무와 개암나무 관목은 마치 길 복판에 깔려있는 달아서 반들반들한 하얀 돌처럼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이다. 양옆으로 펼쳐진 들판에는 풀 뜯는 소 한 마리가 없었다. 어쩌다 산 울타리에 밤색 작은 새들이 보이긴 했지만 마치 떨어지지 않고 붙은 가랑잎 같았다. 좁은 길은 헤이 마을까지 계속 오르막이었다. 중턱에 도착한 나는 들로 내려가는 울타리 돌층계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굉장히 추운 날씨였지만 외투를 꽉 여미고 머프에 손을 넣어 추운 줄 몰랐다. 길 위의 빙판만 보아도 얼마나 추운지 알 수 있었다. 며칠 전 갑자기 눈이 녹아 조그만 도랑이 넘쳤던 것이다. 내가 앉아있는 곳에서 손필드가 내려다 보였다. 아래쪽 골짜기에서는 흉벽이 있는 회색 저택이 가장 눈에 띄었다. 손필드 저택이 땅까마귀 떼가 푸득거리는 숲을 배경으로 서쪽 하늘에 우뚝 솟아 있었다. 나는 붉은 해가 나무 사이로 내려와 사라질 때까지 앉아 있다가 동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언덕 위로 달이 떠올랐다. 아직 구름처럼 흐릿했으나 차츰 밝아지면서 해이 마을을 비췄다. 그 달빛의 나무들로 반쯤 가려진 헤이 마을의 굴뚝 몇 개에서 파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마을까지는 아직 1마일이나 남아 있었다. 약 1.6km.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느 골짜기인지는 알 수 없었다. 헤이 마을 너머에는 많은 야산이 있고 개울도 많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은 너무 고요해서 꽤 멀리서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들리는 듯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멀리서 거친 소리가 개울물 소리에 섞여 또렷하게 들려왔다. 소곤거리는 듯한 물소리를 밀쳐내는 듯한 분명히 땅을 차는 금속 말발굽 소리였다. 마치 검고 진하게 그려놓은 단단한 바위산이나 거칠고 큰 참나무 줄기의 전경이 저 멀리 푸른 산이나 환한 지평선 갖가지 구름의 원경을 가리는 것과도 같았다. 길에서 나는 소리였다. 말 한 필이 달려오고 있었다. 길이 굽어 있어서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층계를 내려가려고 했으나 길이 좁아 말을 먼저 보내려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때만 해도 아직 젊은 나이여서 밝고 어두운 온갖 공상이 밀려왔다. 그중 어린 시절에 들은 이야기도 떠올랐다. 그 기억들이 되살아나자 성숙한 젊음은 어린 시절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발랄하고도 생생한 기운을 더했다. 말이 저녁 노래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배시가 들려준 어느 이야기에 등장하는 가이트렛이라는 영국 북부 지방의 유령이 생각났다. 그것은 말이나 노새가 커다란 개의 모습을 하고 주로 외딴 길목에 자주 나타나고 때로는 지금 달려오고 있는
저 말처럼 저문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앞에 나타난다고 했다. 말은 아주 가까이 왔으나 아직 보이지는 않았다. 말 발굽 소리와 함께 뭔가가 산 울타리 아랫길을 돌진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개합나무 밑둥 바로 밑을 커다란 개가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희끄무레한 빛을 띤 검은 털이 나무 사이로 또렷이 보였다. 이것이야말로 배시가 들려준 가이트 레시의 모습이었다. 긴 털에 커다란 머리를 가진 사자 같은 개였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짐작했던 것처럼 멈춰서서 개답지 않은 기괴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곧이어 말이 달려왔다. 키가 큰 준마로 사람이 타고 있었다. 그 사람 즉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마법은 순식간에 풀렸고 정신이 돌아왔다. 그 무엇도 가이트 레시를 탄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언제나 혼자였다. 더구나 악귀는 말 못하는 짐승 사체를 빌려 살지는 몰라도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빌려 살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사람은 가이트 렛일 리 없었다. 밀코트로 가는 지름길을 달리는 나그네일 뿐이었다. 그가 지나가자 나도 내 길을 걷기 시작했다. 몇 걸음 걷다가 나는 뒤돌아 보았다. 미끄러지는 소리와 함께 아이쿠 하는 소리에 이어 뒹구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사람과 말이 넘어졌다. 개는 재빨리 되돌아와 주인이 위험에 처하고 말이 신음하자 커다란 몸집에 어울리는 우렁찬 소리로 저녁놀이 지는 언덕이 메아리치도록 지저댔다. 개는 쓰러진 사람과 말 주위에서 끙끙거리더니 내게로 달려왔다. 이것은 개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구원을 청한 데라고는 나밖에 없었다. 나는 개를 따라 나그네 있는 곳으로 갔다. 나그네는 말에서 벗어나려고 안가한 힘을 쓰고 있었다. 힘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그게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았다. 그래도 나는 물어보았다. 어디 안 다치셨어요? 그는 입속으로 뭐라고 험한 말을 내뱉는 듯 했다. 뭔가 주문이라도 외고 있었던 듯 내 물음에 바로 답하지는 못했다. 좀 도와드릴까요? 내가 재차 물었다. 한쪽으로 비켜서시오. 그는 먼저 무릎을 세운 후 다시 발로 디디고 일어나면서 대답했다. 나는 한쪽으로 비켜섰다. 이어 개 짖는 소리에 덩달아 헐떡거리는 말의 숨소리. 발 구르는 소리가 나기에 나는 몇 야드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이 사태를 파악하기까지 자리를 뜨고 싶지는 않았다. 결국 말이 다시 일어섰고 파일럿 앉아 라는 말에 개 짖는 소리가 멈췄다. 나그네는 허리를 굽혀 발과 다리가 괜찮은지 만져보았다. 어딘가 좀 다친 듯 내가 앉아있던 산 울타리 층계로 가서 앉았다. 나는 도움이 되거나 적어도 호의를 베풀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그에게로 다가갔다. 움직이기 힘드시면 손필드 저택이나 헤이 마을에서 사람을 불러올까요? 고맙소.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소. 뼈가 부러진 게 아니고 좀 삐었을 뿐이요. 그는 다시 일어나 발을 놀려보았다. 하지만 이내 신음을 내뱉었다. 석양빛이 아직 남아 있었고 달빛이 점점 밝아져 그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는 털가죽 기체 강철띠가 달린 승마용 외투를 입고 있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었지만 키는 보통이고 가슴이 꽤 벌어졌다는 것까지는 대강 알 수 있었다. 무서워 보이는 이목구비에 가무잡잡한 얼굴이었다. 두 눈과 찌푸린 눈썹을 보니 되는 일이 없어 화가 난 듯한 표정이었다. 청년기는 지났지만 아직 중년으로 접어들지는 않은 35 정도
되어 보였다. 나는 그를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 앞에서 수줍어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남이고 의젓한 젊은이였다면 괜찮다고 하는데도 귀찮게 물어보며 도와주겠다고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잘생긴 청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대화를 나눠본 적은 더더욱 없었다. 아름다움과 우아함, 용맹스러움, 매혹에 대해 나는 이론적으로 승상하고 경의를 표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남성의 형태로 내 앞에 나타났다면 나는 그것들이 나의 어떤 성격과도 공감하지 못하고 또 어울리지도 않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사람들이 불이나 번개 혹은 그 밖에 무엇보다 번쩍번쩍 빛나기는 하지만 무서운 것을 피하듯이 나는 그것을 피했을 것이다. 가령 내가 말을 건넸을 때 이 낯선 사람이 미소 지으며 상냥하게 대꾸했다면 혹은 내가 제의한 도움에 감사하다고 하며 정중하게 거절했다면 나는 그냥 내 갈 길을 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그네의 찌푸린 얼굴과 거친 태도에 되려 마음이 놓였다. 그가 가라고 손짓하는데도 나는 자리를 뜨지 않고 물었다. 이렇게 늦은 시각에 이런 외딴 길에 선생님을 두고 갈 순 없어요. 말에 올라타는 걸 보기 전에는요. 이렇게 말하자 그가 나를 보았다. 그는 좀 전까지 내게 거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 내 생각에는 당신이야말로 집에 가야 할 것 같군요. 댁이 이 근처라면 말이오. 어디서 오는 거요? 그가 말했다. 저 아래요. 저는 늦은 달밤에 나와 있어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원하시다면 기꺼이 해까지 데려갔다 올 수도 있어요. 실은 편지를 붙이러 그쪽으로 가던 길이었거든요. 바로 아래라고요? 그럼 저 흉벽 달린 저택 말이요? 그가 손필들을 가리켰다. 희미한 회백색 달빛이 비추자 저택이 숲과 확연히 구별되었다. 숲은 이제 서쪽 하늘과 대비를 이루면서 하나의 커다란 그림자처럼 보였다. 네, 그렇습니다. 저 저택은 누구네 집이요? 로체스터 씨 댁입니다. 로체스터 씨를 아시오? 아니요, 아직 뵙지 못했어요. 그럼 거기 살지 않소? 네, 어디 사는지 아시오? 모릅니다. 그댁 하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가 말을 멈추더니 내 옷차림을 살펴보았다. 보통 때 입는 매우 검소한 차림이었다. 나는 검은 메리노 외투에 검정 수달피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 두 가지는 하녀의 옷차림을 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그가 내 신분을 알아맞히기 어려운 듯해 내가 거들어 주었다. 저는 가정교사예요. 아, 가정교사? 그가 되뇌었다. 아, 완전히 잊고 있었군. 가정교사라. 그러고 나서 그는 또다시 내 옷차림을 살펴보았다. 2분쯤 지나자 그가 층계에서 일어났다. 몸을 움직이려던 그의 얼굴에 괴로운 빛이 역력했다. 사람을 부르기는 뭐하고 괜찮으면 좀 도와주시오. 네, 그럴게요. 혹시 지팡이로 쓸만한 우산 같은 거 없소? 없는데요. 그럼 말고피를 잡고 이쪽으로 끌어다 주시오. 무섭지 않겠소? 혼자였다면 말을 만지지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부탁을 받고 나니 기꺼이 해보고 싶었다. 나는 머프를 벗어 층계에 놓고 키 큰 말에게 다가갔다. 고삐를 잡으려고 하는데 기운이 넘치는 말은 나를 머리 가까이 접근도 못하게 했다. 좀 더 해보았는데 말이 앞발을 마구 차는 바람에 두려웠다. 나그네가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산을 겪고 마호메드 앞으로 옮길 수는 없겠군.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마호메드가 산으로 가는 걸 도와주는 거요. 이리로 와 주시오. 나는 그의 말대로 따라갔다. 실례지만 어쩔 수 없이 당신 도움을 받아야겠소. 그가 묵직한 손을 내 어깨에 걸치고 힘겹게 약간 몸을 기댄 채 말이 있는 곳으로 절뚝거리며 갔다. 나는 그 말고삐를 잡는 순간 바로 안장에 뛰어올랐으나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빈 다리 때문이리라. 그럼 이번에는 채찍을 집어다 주시오. 저 산 울타리 밑에 떨어져 있소. 그가 굳게 깨물고 있던 아래 입술을 펴며 말했다. 나는 채찍을 가져다 주었다. 고맙소. 그럼 편지를 갖고 서둘러 회의로 가시오. 되도록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가 박차를 가하자 말이 놀라 뒷다리로 서더니 달려나갔다. 그 뒤를 개가 쫓아갔다. 어느새 셋 모두 사라졌다. 거친 바람이 휘몰아치는 황야의 히스처럼 나는 머프를 집어들고 가던 길을 걸어갔다. 예상치도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로맨스도 아니고 흥미로운 사건도 아니었다. 그러나 단조로운 생활에 1시간 정도 변화를 주었다. 내 도움을 필요로 했고 나는 도움을 주었다. 뭔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기뻤다. 사소하고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비동적인 생활의 진저리가 난 내게는 하나의 능동적인 일이기도 했다. 게다가 처음 본 그 얼굴은 내 추억의 전시장에 새로 출품된 그림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에 걸려있는 다른 그림과 딴판이었다. 우선 그것은 남성이었고 거칠고 굳세고 검은 얼굴이었다. 회의 마을로 들어가서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을 때도 그 얼굴이 눈에 선했다. 집을 향해 언덕을 부지런히 내려오는 동안에도 내내 그 얼굴이 어른거렸다. 산 울타리 층계에 이르자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보며 귀를 기울였다. 길에서 말발굽 소리가 다시 울릴 것만 같았고 외투를 입은 기수와 가이트래시를 닮은 뉴펀들랜드가 다시 나타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내 앞에는 산 울타리와 가지를 친 버드나무 한 그루가 달빛을 받으며 가만히 곤두서 있을 뿐이었다. 1마일 떨어진 손필들을 둘러싼 나무들 사이를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 바람이 살랑대는 방향을 내려다보던 내 눈길은 저택 정면 창으로 반짝이는 불빛에 머물렀다. 그 순간 나는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 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손필드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 집 문지방을 넘어선다는 것은 침체된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았다. 조용한 홀을 지나가는 것은 또 저 어둠침침한 층계를 올라가 쓸쓸한 꼭대기를 떠나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높고 어두운 하늘로 떠오르면서 끊임없이 위로 솟구쳐 올라갈 것 같았다. 또 저 어둠 침침한 층계를 올라가 쓸쓸한 내 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고 점잖은 페어팩스 부인과 기나긴 겨울밤을 함께 더구나 그 부인과 단둘이 지낸다는 것은 산책으로 움튼 가냘픈 흥분을 깡그리 뭉개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즉 나의 능력에 단조롭고 너무 조용하기만 한 생활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속을 더하는 것이었다. 안일과 안전이라는 득점마저 나는 점점 고맙게 여길 수 없었다. 차라리 불안전한 생활의 폭풍 속으로 내던져져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 안일함을 동경하도록 모진 고생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 그것은 마치 너무 편한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실증난 사람에게는 긴 산책이 좋은 것과 같았다. 나처럼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편안한 의자가 지겨운 사람처럼 활동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나는 대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잔디밭을 서성댔다. 그리고 자갈길을 왔다 갔다 했다. 창문에 덧문이 모두 닫혀 있어 집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다. 내 눈과 영혼은 이 음침한 집으로부터 햇볕이 들지 않는 골방으로 가득 찬 잿빛 동굴로부터 벗어나 내 앞에 펼쳐진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바다로 이끌려가는 것만 같았다. 달은 장중하게 떠올랐다. 달은 저 산
꼭대기를 떠나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높고 어두운 하늘로 떠오르면서 끊임없이 위로 솟구쳐 올라갈 것 같았다.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달을 쫓는 것을 보자 내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지상의 사소한 일들이 우리를 다시 끌어내리는 법이다. 큰 홀에서 시계 소리가 울렸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나는 달과 별들에게 눈길을 돌려 샘문으로 들어갔다. 높이 달린 청동 램프만이 켜져 있는 홀은 그다지 어둡지도 환하지도 않았다. 따뜻한 빛이 홀과 참나무 층계 아래쪽을 비추었다. 식당 불빛이었다. 열린 문으로 벽난로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빛이 보였다. 이 불빛이 대리석 벽난로와 노쇠 부집개에 반사되고 진홍빛 커튼과 윤이 나는 가구를 비췄다. 불빛은 벽난로 가까이 모여있는 사람들도 비쳤다. 그들을 본 순간 그리고 사람들의 화기애애한 목소리 속에서 아달의 목소리를 들은 그 순간 문이 닫혔다. 나는 서둘러 페어팩스 부인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거기에는 난로불은 있었으나 촛불은 켜져 있지 않았고 페어팩스 부인도 없었다. 그 대신 검은 털과 흰 털이 섞여 길게 자란 오솔길에서 만난 카이트 레시를 꼭 닮은 커다란 개가 카펫 위에 의젓하게 앉아 난로불만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개와 너무 닮아서 나는 가까이 다가가 이렇게 불렀다. 파일럿? 그러자 개가 일어나 내게로 다가와 냄새를 맡았다. 쓰다듬어 주자 개가 끔찍한 꼬리를 흔들었다. 그러나 그 개랑 단둘이 있자니 무서웠다. 어디서 온 개인지 알 길이 없었다. 나는 촛불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이 방문객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서 종을 울렸다. 리어가 곧 들어왔다. 이 개는 뭐예요? 주인님이랑 같이 온 개예요. 누구요? 주인님이요. 로체스터 주인님이 방금 오셨어요. 그렇군. 그래. 페이페스 부인은 그분과 같이 계세요. 네, 아델 아가씨도요. 모두 식당에 계세요. 그리고 조는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갔어요. 주인 어른께서 사고를 당해서요. 말에서 떨어져 발목을 삐셨대요. 회의로 가는 좁은 길에서 그랬다고 하지 않던가요? 네, 언덕을 내려오시다가 빙판에 미끄러지셨대요. 어쩌나 리어 촛불을 좀 갖다 줘요. 리어가 촛불을 가지고 들어왔다. 페어팩스 부인이 뒤따라 들어왔다. 그녀는 자초지종을 되풀이하고 외과 의사 카터 씨가 와서 지금 로체스터 씨와 같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더니 그녀는 차 준비를 시키려고 곧바로 나갔다. 나는 옷을 갈아입으려고 2층으로 올라갔다. 제13장 로체스터 씨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그날 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는 일을 처리하려고 일부러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의 대리인과 소작인들이 면담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델과 나는 이제 서재를 비워야 했다. 방문객을 맞이하는 응접실로 써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2층 방 하나에 난로불을 피우고 책을 옮겼다. 앞으로 공부방으로 쓰려고 정리를 했다. 나는 밤사이 손필드 저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았다. 이젠 교회처럼 조용하지 않고 한두 시간마다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와 종소리가 울렸다. 큰 홀을 지나가는 발소리도 자주 들렸고 낯선 억양의 낯선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다. 외부에서 흘러 들어온 시냇물 같은 것이 저택 안을 흐르고 있었다. 이 집에 주인이 들어온 것이다. 나는 그것이 훨씬 좋았다. 그날따라 아델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았다. 순순히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계속 문 쪽으로 가서는 난간 너머로 로체스터 씨가 있나 없나 살펴보았다. 아델은 가봤자 방해가 될 뿐일 텐데도 아래층 서재로 내려갈 구실을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쯤은 나도 눈치채고도 남았다. 나는 할 수 없이 화를 내며 억지로 앉혀 놓았다. 그러자 그 애는 내가 좋아하는 에두아르 페르페스트 로체스트시라고 하는 그 사람 얘기만 계속 짓거리며 무슨 선물을 사왔을까 하는 생각만 했다. 에드워드 페이페스 로체스터. 나는 주인의 정식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전날 밤 로체스터 씨의 짐이 밀코트에서 도착하면 거기에 아델이 반할 만한 작은 상자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주인이 살짝 알려준 듯 했다. 그 안에 분명 제 선물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께 드릴 선물도요. 아저씨가 선생님 말씀도 하셨거든요. 선생님 이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키가 작고 좀 여인 편이며 얼굴이 파리한 분이냐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말했지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나와 내 제자는 늘 하던 것처럼 페이펙스 부인의 방에서 식사를 했다. 그날 오후는 날씨가 좋지 않고 눈이 내려 공부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날이 어두워졌을 때 나는 아델에게 책과 수놓은 도구들을 지우고 아래층에 가도 좋다고 했다. 아래층이 조용하고 현관 종소리가 끊길 것으로 보아 노체스터 씨도 이제 좀 여유가 생겼다고 짐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홀로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았다. 땅거미가 지고 눈송이가 흩날리며 잔디밭의 관목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는 커튼을 치고 난로가에 앉았다. 타오르는 난로불을 보며 언젠가 그림에서 본 듯한 라인 강변의 하이델베르크 성 같은 경치를 상상하고 있을 때 페어팩스 부인이 들어왔다. 그러자 내가 상상으로 그리던 불꽃 모자이크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또 홀로 있을 때마다 몰아치던 달갑지 않은 생각들도 흩어졌다. 로체스트 씨가 오늘 저녁 선생님이랑 아델과 응접실에서 함께 차를 마셨으면 하세요. 종일 너무 바쁘셔서 지금까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몇 시에 가면 되죠? 내가 물었다. 끝.